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예비군법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1번 문제가 좀 쉽게 나왔죠. 그래서 예비군법도 예비군의 임무, 너무 이제 쉽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또 당황할 수도 있었는데요. 예비군의 임무는 우리 딱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딱 이게 나오면 동공, 소경민, 동공, 소경민. 그래서 동원에 대한 대비죠. 동원에 대한 대비. 공, 무장공비 때 소멸이고요. 여기는 소요 진압이 없죠. 나와 있진 않고. 무장공비 뭐 이런 거에 경비하는 거. 민방위 업무 지원. 그래서 답이 다 4개가 다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왔을 때 뭐 정답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니은하고 디귿이 다 무장공비 침투인데 하나는 소멸하는 거고 무장공비를 하나는 경비하는 거다 보니까 무장 소요 진압은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무난하게 이거 4번을 골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임무와 무장하고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동공소공민이라고 해서 무장공비의 소멸, 무장 소요 진압, 그 다음에 공비나 무장 소요가 있는 지역의 경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요게 무기 사용하고 다 연관이 되거든요. 민방위 업무의 지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연관시켜야 되냐, 이 동공소경민을. 일단은 무기 사용, 무기예요, 무기. 무장이 아니고 무기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뭐다? 동원을 대비하는 거는 무기 사용하지 않는구나. 민방위 업무 지원하는 것도 무기 사용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두 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사람이 누구냐? 무장 공비이냐? 무장 공비이냐? 무장 소요 진압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무장 공비는 적이나 무장 공비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잡아야 될 대상이고요. 무장 소요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는 거예요. 여긴 적으로 보는 거고요. 여기 국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 조항 자체도 무장 소요 진압은 국민이다 보니 경찰력으로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체할 수 없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무기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적이나 무장 공비에 관련돼서는 적이기 때문에 무기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무장 공비와 무장 소유가 있는 이 두 가지일 경우에 무장 공비일 경우 때의 경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기 사용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에 반해서 무장 소유가 있는 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무장 소유에 대한 경비는 최소한의 무기 사용만 하게 되는 경우죠. 요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시면 그 법률과 법령상에 좀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기준이 누군가 국민이냐, 적이냐, 무장 공비냐, 요거를 세우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게 이제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 시에 동원을 하는 거잖아요. 동원에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기를 먼저 사용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기 사용이 안 된다. 동원이 이거 무기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민방위 업무 지원하는 거니까 이거 무기 사용하지 않는다. 어떨 때 사용하고 어떨 때 사용하지 않고 이게 적인지 국민인지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예비군법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X인데 나중 되면 O를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매번 주의를 하시고 X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뭐 법령 바뀐 지가 몇 년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내기도 여기 한 파트가 내기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이 들어와서 딱 보면 낼 게 많거든요. 여기를 꼬박꼬박 내고 요즘엔 내고 있다. 물론 안 나온 경우도 있었긴 하지만 많이 나오고 있다. 한번 볼게요. X를 찾는 겁니다. 기억. 여기 보면 기억니은, 니은 디귿.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답이 어디 쪽에 있겠냐? 요쪽에 있겠죠. 요게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뭐 이건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기억 한번 볼게요. 연간 소집일이 30일 초과하고 210일 이내의 비상근대들을 장기에 쓰는. 여러분들 이제 단기와 장기가 이제 두 개 나뉘는데요. 이거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셔야 되죠. 이건 30일 이내, 이건 30일 초과 30일 넘어서 180일 이내 이렇게 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 인원은 5,000명 이하, 그리고 장기는 700명 이하. 요 정도는 여러분 숫자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선발 공고는 이제 30일 전에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일단 기억은 이게 180 장기니까 180일 6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210일이 아니라는 거 틀린 거 딱 눈에 보이죠. 니은 비상근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죠. 간부들뿐만 아니라 예비역인 간부뿐만 아니라 병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제 물어본 건데 병이 빠졌기 때문에 답이 틀린 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이를 지원받아서 비상근 예비군 선발을 하는데 병이 없기 때문에 얘는 빠진 거로 봐서 X로 보고 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기억 니은이니까 이게 싹 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리을이 디귿이 들어가냐 마냐 이제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은 안보환경, 군고조, 개편 정도, 상비 변력의 연차적 소속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기는 5,000명 이하, 장기는 700명 이하에서 매년 국방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다.
우리 예비군인데 행안부 장관하고 뭐 상할 게 없죠. 요거 500명이냐 700명이냐 뭐 3000명이냐 이 정하는 거는 다 돈이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돈이 뭐 한 명 고용하는데 돈이 꽤 드니까 기재부 장관과 돈이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거겠죠. 얘는 당연히 맞을 거고요. 평시에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권한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죠. 그럼 여러분 뭐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도. 왜? 리얼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거고 뭐 확실히 틀린 거 기업 정도, 디귿 정도는 확실히 틀린 거가 딱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기업 디귿이 있는 게 딱 보시면 몇 개 없죠. 딱 니은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병을 몰라도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럼 한번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서 어떻게 시험을 낼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중심은 국방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예비군 제도를 시행 가능한 거죠.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그리고 선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예비역 간부들뿐만 아니라 병도 지원을 받아서 선발하는 거예요. 병도 가능합니다. 병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장기와 단기 비상근 예비 제도가 나눠지는데 정원은 단기니까 많겠죠. 5,000명. 장기니까 이거보다 적으니까 700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애우셔야 돼요. 700명, 5,000명 애우셔야 됩니다. 내니까 7,000명, 700명, 5,000명 내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단기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 써 있자니까 거기를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30일 초과부터 180 이내.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숫자를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 표현 자체는 30일은 빠지고 180일은 들어간다는 의미죠. 여기는 장기. 요 의미입니다. 요거는 30일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단기는. 이렇게. 30일 때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런 5,000명 내에서 정원을 정하고 700명 내에서 정하는데 어떤 사항을 고려를 하느냐. 안보 환경이 뭐 긴박하면 더 많이 뽑을 거고 군구조 개편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인원이 단축되니까 군구조 개편에 따라서 많이 뽑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상비병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를 해서 인원들만 정하게 되는데 이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만 돈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국방부 장관이 정원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집 기간은 30일 이내, 뭐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데 단기 장기가. 근데 이게 이 소집 기간은 이 실제 입영하는 부대에 그때 훈련 일정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뭐 그냥 뭐 주특기 훈련 안 하고 그냥 뭐 병기본 훈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소집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비상근 예비군들을 돌려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주특기나 아니면 전술 훈련할 때 아니면 어떤 평가를 받는 뭐 BCTP 평가를 받든 뭐 이럴 때 소집을 하겠죠. 그래서 소집되는 분야는 병력동 소집되는 예비군이 수행하는 주요 직무 중에 평시에 더 해야 될 소요가 있느냐, 평시에 더 추가적으로 훈련할 소요가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이 주특기 훈련일 수도 있고 전술 훈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소집 분야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정원이 정해지고 소집 기간도 입영부대 훈련 계획에 따라서 정해졌는데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선발을 해야 되겠죠. 아까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선발 계획은 누가 내느냐? 국방부 장관이 한다. 국방부 장관. 선발 계획을 수립 후 연 1회 선발이 원칙입니다. 근데 언제 선발 계획을 하냐? 선발일 30일 전에 국방부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해야 합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요. 그리고 1회 선발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500 단기를 한 1000명 뽑게 돼 있는데 800명밖에 안 뽑혔어. 그러면 수시로 선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발을 해서 이제 선발 인원에 따라서 이제 뽑았죠. 근데 그래서 훈련 소집 기간이 정해진데 이제 소집을 하겠죠. 그러면 소집은 입영 부대장 단위로 하겠죠. 그러면 입영을 해서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비상근 예비 소집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유, 4가지 사유가 있으면 소집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비상근 예비군 제도 인원이 아프거나 직무 수행이 뽑아놨더니만 전혀 뭐 이 임무 수행이 안 돼. 직책을 옛날 경험을 봐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도저히 뭐 전술 투입 하는데 전술 뭐 밖에 나가서 다쳐서 그런지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주특기도 뭐 예를 들어서 포병 사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뭐 이런 거. 그리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뭐 자기 비상근 예비군이라고 해서 이제 현역군들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불성실하게 복무를 하면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는 이제 선발돼서 왔지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난 못하겠다 하면 이 사람들은 소집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방부 장관이 그 비상근 예비군 군이 병력동원 훈련 소집이 된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비를 지급을 하죠.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되죠. 그래서 아까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출제 포인트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잘 보시고 살짝 바꿔요. 돈을 누가 준다? 국방부 장관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죠. 실질은 입영부대장이 줄 수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 국방부 장관이 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입영부대장이 소집 중단을 이런 사유에 하는 거지 국방부 장관 아니 수행군부대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국방부 장관과 입영부대장만 딱 나와 있다. 수행군부대장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예비군법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스형 이렇게 바르게 연결한 거, 박스형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전부 다 몰라도 몇 개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나왔으면 땡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시험 정도 볼 정도 수준이라면 여기 있는 이렇게 바르게 연결하는 거 틀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소거법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동원에 관한 문제이죠. 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만 풀면 어느 정도인지 나뉘어지죠.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 수행을 위해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 동원 명령에 발령된 지역과 인접 특자시 시군구 자치구에 있는 예비군 대원에게 동원 명령을 발령할 후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죠. 6시간이기 때문에 빠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보면 서로 많이 틀리죠. 1번하고 2번하고. 다 구하기가 되게 쉽겠죠. 그러면 두 번째, 동원 명령을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발생할 경우에는 동원 명령을 연기할 수 없다. 나가 뭐예요? 고의로 한 거죠. 고의로 하면 연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질병 같은 경우는 과실로도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연결 안 받아주면 안 되겠죠. 고의로 하는 것을 안 받아주겠죠. 그래서 과실이 틀리고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고의로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처벌한다? 3년 이하 3개월 이하의 징역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에 처해야죠. 그래서 답이 뭐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2번 금방 구할 수 있는 문제였죠. 난이도가 상당히 낮았어요. 이번 문제는. 그럼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응소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나 나온 거죠. 응소 시간 하나 나왔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6시간, 24시간, 48시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48시간하고 2일하고는 여러분들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냥 48시간이 2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초일 미산입을 적용하고 이러다 보면 48시간이 꼭 2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된 것은 시간으로, 일자로 된 것은 일자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원명령 발령한 지역하고 그다음에 인접 특자시 그리고 시군자치구에 있는 사람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발령을 했는데 요 인접 요게 시가 있다. 인접해야 돼요. 인접. 아니면 여기가 뭐 자치구가 있다. 그리고 옆에 세종시가 있다. 뭐 이런 경우죠. 위의 지역 말고 육상 지역은 하루 개념인 24시간 그리고 섬적에 출하 중인 어선 중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48시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원에는 이제 그 벌칙들이 상당히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동원에 정당하게 응하지 않는 사람, 동원에 안 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강하게 처벌해야 되겠죠. 이비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평시에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전시사병 같은 경우 안 오면 어떻게 됐어요?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칙이 또 있는데 동원 보류 사유 소멸 시 미신고하면 200만 이하의 벌금이랑 구가 된 거예요. 동원 보류 사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신분적인 거나 대부분 신분적인 거나 못 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 이런 동원 보류 대상자들이 이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보류를 했는데 소멸을 했어. 내가 예를 들어서 민방위 대장을 하다가 민방위 대장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동원에 다시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신고 안 하게 되면 200만 이하의 벌금과 구류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연기의 사유도 이렇게 질신재간부 구속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연기 시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고 고의로 만들면 안 되겠죠. 과실로는 상관없겠죠. 과실로는 뭐 내가 실수해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딴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3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다. 그리고 이제 신고 관련된 거 아까 여기 동원 보류 사유 소멸 시에 미신고한 거와 동원 명령이 발생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 옮길 때 미신고해버리면 동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200만 원 이하의 벌구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벌칙이 예비군에 되게 많이 있는데 예비군에서는 벌칙이 시험 문제에 별도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다른 거와 연계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벌칙이 무조건 한 파트가 나온다, 한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출제 포인트는 뭐냐? 전시에 있는 것들 잘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벌금만 있는 거, 징역하고 벌금만 있는 거, 징역하고 벌금, 벌금 구류가 있는 거, 벌금 구류가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료가 있는 거, 과료가 있는 게 뭐다? 그리고 2년 이하 징역 2천만 이하 벌금에도 한 가지 구류 과료가 있는 게 요거 명령에 반하는 게 있었죠. 정당한 명령 동원시에.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이하 징역은 전부 다 벌금 구류 과료가 있는 건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이하 벌금은 동원시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고 불복종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훈련 시에도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 반항 불복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원 시에도 정당한 지휘관 명령에 반항하고 불복종하면 벌금 구류 과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파트별로 형벌별로 뭐가 있는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3.3은 소정근무, 2.2는 정동장, 1은 훈련 및 긴급조치, 6개월 이하 500만 원의 벌금은 수령 거부, 300만 원 보류 연기, 200만 이하 벌금은 신고, 그다음 100만 이하 과태료는
전달하지 않은 거, 이거 새로 생긴 거죠. 헌법 불합치 받으면서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일 때 과태료를 부과하죠. 여러분들 여기 이 파트는, 벌칙 파트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시고 실제 파트 영역에서도 잘 보시면서 연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예비군법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비군 무장 관련된 내용이죠. 이 영역은 무기 사용하고 무장, 그 다음에 임무 관련해서 통상 한 문제가 같이 나오고 있죠. 요번에는 임무도 나오고 무장도 나왔죠. 그래서 무장, 임무, 무장 요거는 무기 사용 시기랑 연관된다. 여러분도 공부하셨죠? 옳지 않은 것은 문제는 쉽게 냈죠.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역에 출동한 예비군은 무장공비의 소멸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무기를 사용한다. 뭐가 많이 섞였죠? 많이 섞여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기 사용하는 거의 기준은 누구를 대상으로 무기를 사용하냐예요. 적이나 무장공비일 때와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국민이 무장 소유를 하는 거죠. 소유.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적과 무장공비는 무기를 사용하는 거지. 어떤 경찰력으로만 할 수 없을 때, 이 무장 소유 같은 경우는 경찰력으로만 감당이 안 될 때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적과 무장 공비에 대해서는 무기 사용을 제한 없이 사용한다. 여기는 제한이 있다. 한정이 돼 있죠. 그래서 1번부터 틀렸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절약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다 읽겠죠. 2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볼게요. 2번. 예비군이 무장하는 경우에는 무기, 탄약, 장비,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군 보급 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우리 무장이라는 표현하고, 이 무장이라는 거는 여기에 무기도 포함되고요, 탄약도 포함되고요, 장비도 포함되고요, 그에 따른 부속품도 등등이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기에 이제 살짝 말을 바꾸는 게 무장이라는 표현은 무기 사용하고는 다른 거죠. 무기 사용하고 다른 거예요. 무장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착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장구도 착용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비군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속돼 있잖아요. 실제 현역 군인들에게 예속이 됩니다. 그래서 군 보급 절차에 따르는 거지, 경찰 보급 절차, 예비군 보급 절차 이런 거 아닙니다. 군 보급 절차입니다. 경찰서장은 예비군의 무기, 탄약, 장비,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우 해당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상의 물품관리관으로 보는 겁니다. 물품관리관. 우리 다른 거는 이제 수탁경찰서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특히나 위탁을 받았지만 수탁경찰서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물품관리관으로 보는 거예요. 군수품관리상의 물품관리관으로 보고 처리를 합니다. 수탁경찰서장을 이런 무기, 탄약, 장비, 부속품 관리를 하면 물품관리관이구나. 물품관리. 이 표현도 물품 출납 공무원 이렇게 시험 문제 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물품관리관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물품관리관. 관리하는 거니까 물품관리관입니다. 군부대장은 예비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무장을 위한 무기, 탄약, 장비,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수행하죠. 군부대장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다시 직장 예비군 지휘관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봤듯이 수탁 이런 무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무기, 탄약, 장비, 부속품의 관리에 대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물품관리관으로 위탁을 한 거잖아요. 이 위탁을 한 거를 군부대장이 물품관리관, 여기는 당연히 수탁경찰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서장을.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도소 안에 무기 관리하잖아요. 예비군도 무기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도소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위탁을 하겠어요? 이 교도소 안에 직장 예비군이 있죠. 그 직장 예비군에게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겁니다. 재위탁을. 직장이구나. 왜 군부대가 이렇게 직접 안 하지? 우리는 여기다 줬잖아요. 여기다. 경찰 보고 하라고 했는데 경찰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는 직장 예비군에게 다시 재위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중개소가 있어. KBS 중개소가 있어. 그럼 여기 울타리 쳐져 있고 국가중개시설이니까 자체 직장 예비군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무기를 다시 재위탁을 하는 거죠. 이거 개념 이해하셨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임무는 동공소경민이라고 여러분들 오셨죠? 동공소경민. 그래서 첫 번째,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현역 군부대의 편성과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대비하는 거죠. 동원을 하는 것도 동원이 아니라 동원을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데 무기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공은 뭐냐? 무장공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이나 무장공비. 그래서 적은 따로 있고요.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무장공비라고 합니다. 이거 완전 적이고, 여기는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아서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 무장공비라고 합니다. 무기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침투할 우려 쪽에 있을 때 소멸할 때는 그냥 무기 사용하는 거예요. 제한 없이. 아까 문제 나왔었죠. 그 다음에 무장 소유가 있거나 소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무장 소유 진압. 이게 무장 소유 진압은 우리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국민인데 국민들이 열받아가지고 소유를 익힌 거죠. 무장으로. 뭐 칼을 들고 왔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가져와서 소유를 하는 겁니다. 그거 진압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경찰력으로만 그 소유를 진압하고 대처할 수 없을 경우에만 시작이 되고 무기 사용도 최소한으로 가급적이면 국민이니까 아무리 죄를 졌지만 최소한의 무기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4번 사고 같은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거는 무장공비이냐 아니면 무장소유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역에서의 중요시설 무기고 병창구의 경비는 당연히 최소한의 무기 사용이죠. 아닌가요? 무기 사용이죠. 무장공비. 그렇지만 무장소유일 경우에는 최소한의 무기 사용, 아까 이걸 준용을 한 겁니다. 이걸 적용한 겁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경비하는 거는. 그리고 민방위 업무에 지원 당연히 무기 사용 안 하겠죠. 아, 그러면 적이냐 무장공비냐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소유 진압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대한 부분인데요. 권한의 위임은 원래 권한은 국방부 장관에게 예비군에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행군 부대장에게 예비군 관리 운영과 가태료 부과 징수까지 새로 반영이 돼서 전부 일부를 부과하죠. 전부를 부과할 수도 있고 일부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수행군 부대장이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은 동작기금에서 동원, 작전지휘, 긴급조치, 출입자 검문이죠. 그래서 동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수탁할 수 있다. 작전지휘하는 것을 수탁할 수 있다. 긴급조치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출입자 검문을 시킬 수 있다. 이걸 위탁을 하는 건데요. 그 법률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시행령에는 권한을 재위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수행군 대장이 경찰서에게 실질적으로 하죠. 사실은. 그때 이제 위탁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동작기임 복무, 중대, 동작기임 복무예요. 중대급 이하로 한정을 사실은 해놨어요. 그렇죠? 중대급 이하의 동원과 중대급 이하의 동원된 예비군의 지휘, 긴급지휘, 그다음에 출입자 검문은 안 나와 있고 무기 탄약 장비 부속품 유지 관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행군 부대장이 경찰서에게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예비군 부대 복무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그러면 여기 수행군 부대장이 경찰서에게 출입자 검문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법률에 나와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보는 입장에서 그게 뭐 맞고 틀리냐, 뭐 위에 법률과 시행령의 차이가 뭐냐, 뭐 이렇게 따질 거 없이 이게 시험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거는 수행군 부대장만 경찰서장이 할 때는 중대 이하로 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한정을 시켜준 거예요. 수행군 부대장이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기탄약 장비 부속품 유지 관리에 관련해서 군부대장이 위탁을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이 권한의 재위탁을 보시면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때는 물품관리관으로 보는 거고요. 다시 식생예비군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당연히 군이니까 군 보급 절차에서 적용하고요. 수행군 부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보관, 통합보관이 아니라 분리보관한다. 여러분들 탄약하고 무기 분리하고 있잖아요. 군대에서. 그걸 잘 생각하세요. 이거 통합보관한다는 내용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임무 관련해서 경비 임무나 보관 책임자가 있죠. 여기 보관 책임이 있고 여기는 경비하는 책임이 있었잖아요. 아까 임무에 예비군에. 그랬을 때 실수로 분실하거나 이 무기 탄약을 그리고 탈취당하면 요때나 마찬가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다. 근데 고의로 하면 이거는 적에게 이로 행위니까 더 세겠죠? 네. 그리고 수행군 부대장은 여러분들 저기를 아셔야 되는데 여단급 이상 지역 관할을 해야 되고 예비군 관리 운영 국방부 장관이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특전사는 여단급이잖아요. 지휘관이. 근데 지역을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군 부대장이 될 수가 없죠. 네, 여러분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예비군법 5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군법의 훈련이죠. 예비군법은 동원 다음에 훈련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원이 더 우선이고 예비군법은 민방위는 오히려 훈련이 먼저 나오고 동원이 나옵니다. 법 순서가. 네, 그런 것들도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소식통지서 전달인데요. 여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먼저 땡큐죠. 네, 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우리 7 훈련일이 있을 거고 훈련일이 거기로부터 7일 전까지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해야 됩니다. 네, 통상 우리 그 예비군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예비군 중대장들이 그 상근 예비역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죠. 직접 가서 전달을 하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전자우편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30일 요 이전에 인터넷으로 훈련을 언제 한다고 공시를 해줘요. 훈련 일정을 공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 이전에는 뭘 하겠어요? 최초에 뭐 예비군 대원으로 편성이 되면 전자우편으로 받는 거를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를 받아야죠. 그래야지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요 30일, 요거는 날짜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이 전에 대원이 되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 30일 전에, 훈련 30일 전에 인터넷 공시가 되면 이 사람은 요 12일 전까지 메일로, 그러니까 전자우편으로 저 훈련 받겠습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주면 그 사람은 이제 전달한 거로 보는 거예요. 소식통지를 전달한 거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 이 훈련일이 요즘에는 토요일날도 하거든요. 토요일날도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이때 못 오다가 취소가 됐어. 뭐 결혼식이 취소가 됐어. 뭐 일정이 뭐 취소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일 전까지도 나 훈련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전자우편으로
받은 거로 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자우편으로 동의한 사람이 12일 전까지 동의를 하고 했는데, 그리고 동의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전자우편으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훈련 받겠다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별도로 이 소식통지서를 이 7일 전까지 여기 시기에 전달을 해줘야 되죠.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기 출장 갈 수 있잖아요. 관에 딴 데 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수행본부에 직접 가서 저 훈련을 받겠어요. 저 여기 출장 와 있는데 여기 받겠습니다. 아니면 전자우편으로 저 훈련 받겠습니다. 이렇게 요 수행본부에 얘기를 해주면 여기서 훈련을 받을 수 있죠. 이것도 언제까지? 요 3일 전까지. 3일 전까지가 두 가지가 있죠. 이 훈련일이 휴일일 경우와 이런 거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런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날짜 30일, 10일, 7일, 3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한번 볼게요. 소식통지서 전달에 바른 것은 딱 우리가 보면 사실 이런 6일 이런 거 없잖아요. 20일 이런 거 없고. 그러면 답이 벌써 3번이네요. 너무 쉬운 문제죠? 제가 안 구해도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날짜가 나왔으니까요. 한번 볼게요. 수행본부대장은 예비군 훈련을 할 때는 소식통서를 훈련 소집일 7일 전까지 이게 하는 게 기본이죠. 기본이고 본인에게 전달해야죠. 수행본부대장은 소식통서를 전달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 대원에게 전자우편과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 소집일 언제 전까지? 12일 전까지 하는 건데 30일 전까지 훈련을 공시를 해야 되죠. 예비군 대원이 수행본부대장이 공시했다는 의사를 훈련 소집일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알려줘야 된다. 단 휴일이면 3일 전까지 한다. 이렇게 쉬운 문제가 된 거죠. 그럼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요. 제가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훈련 소집일 기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훈련 소집 통지서는 7일 전까지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 소집일 30일 전까지 훈련 일정 공시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예비군 대원이 됐을 때는 미리 사전 수신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훈련 일시가 공시가 됐으니까 이 전자문서로 사전 수신 동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또 메일로 갔겠죠. 그럼 이 사람은 훈련을 받겠다 자기가 전자문서로 통지를 하면 이 사람은 끝. 근데 안 받겠다 하면 자기가 별도로 답을 안 했다 그러면 소통서 전달해야 되고, 최초부터 동의를 안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소통서를 직접 전달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나는 전자문서로 사전 수신 동의를 했는데 훈련일이 휴일이야. 휴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때 3일 전까지도 이렇게 나 받겠습니다 전자문서로 통지를 하면 그거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통서가 전자문서로 전달한 거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간주가 되겠죠. 그리고 나는 지금 출장 와 있어서 딴 데서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전자문서나 수행본부대 방문해서 전국 단위 훈련에 참가하면 이것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통서를 전달한 거로 간주합니다. 이 간주한단 말이 직접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전달한 거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전자문서로 해당하는 게 아니라. 네, 너무 간단하게 정리됐죠? 여러분 숫자 30, 12, 7, 3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예비군법 6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운동 등의 금지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하나 고르는 거니까 문제는 난이도는 상당히 낮겠죠. 그래서 틀린 것만 딱 눈에 띄면 그게 맞는 거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비군법하고 이제 민방위법에서 이 정치운동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정치운동 등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실제 정치운동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정치운동하고, 그 다음에 아닌 거, 특정, 여기에 아닌 것들도 권리행사 방해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치운동 등 해놓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비군 훈련 중에 외부 강사의 자격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 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해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비군 지휘관하고 그 다음에 외부 강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두 사람 다 이 정치운동 등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벌칙을 받는 사람은 예비군 지휘관만 벌칙을 받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외국어 강사는 하지는 말라고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벌칙은 따로 없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행위, 개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외부 강사일 경우에는 여기다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지금 맞는 표현이고요. 예비군이 편성된 조직체로서의 정치운동을 관여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을 한다. 그래서 아까 이 편성된 조직체로서는 예비군에서는 위에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개인이 그 예비군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보다 더 세요. 그래서 위쪽은 둘이고 2천만 원이고 아래는 3천만 원의 벌금이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소속 지휘관은 소속 예비군을 대로 그 지위를 이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안 되죠. 요거는 둘이죠. 네, 요건 둘. 그다음에 자기 예비군 지휘관이 자기 상대로 자기 그 지위를 이용하여 규정된 외의 업무를 시키게 하면 얘는 둘이죠. 3, 3이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쉽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난이도가 너무 낮아지는 거죠. 그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예비군법에서는 정치운동 등의 금지를 이 부분하고 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치운동 등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정치운동 맞죠?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거는 정치운동이 맞아요. 그리고 얘랑은 연계가 되죠. 편성된 조직 조례스의 정치활동. 이거는 개인에게 하는 거고, 그렇죠? 개인이 하는 거고, 이건 편성된 조직체로서 단체로 이렇게 정치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덧세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고, 여기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이 된다. 근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휘관하고 외부 강사가 둘 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하지 말라 돼 있는데 실제 벌칙은 예비군 지휘관에게만 부여를 하고 있다. 신분상으로 이제 외부 강사는 예비군 지휘관도 아니고 국방부를 통제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규정된 외에 임무하고 예비군 대원의 행사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정당을 후보로 지지하고 반대하는 행위. 그래서 예비군 지휘관들이 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 조직체로서 할 때는 더 세진다.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시잖아요. 그 민방위법에도 이 정치운동 금지 내용이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민방위 쪽에서는 민방위 대장 관련해서 요 위에 두 가지는 똑같이 있어요. 민방위도. 그렇지만 이 특정 정당 후보 지지 반대하는 부분은 예비군 지휘관에게만 있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편성된 조직조회수의 정치운동도 민방위 대원이나 예비군 대원에게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예비군 대원이라고 하면 뭐 민방위 대원이라고 하면 대장도 다 포함되고 지휘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근데 민방위에서는 이 사항을 그냥 다 같이 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이하의 벌구가 되지만, 예비군법은 요걸 좀 상세하게 더 가중을 해놨죠. 편성된 조직으로서 뭔 활동을 하면 이렇게 더 강화를 시켜놨다. 그리고 여기는 벌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비군법에서의 벌칙이 뭐 나중에 이제 또 문제 나오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외우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검문할 때 그 정당한 뭐 사유 없이 그냥 응하지 않고 폭행하고 협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장 높죠. 얘는 징역밖에 없으니까. 이에 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은 그보다 낮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벌금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3.3은 저는 이제 소정동무라고 했어요. 소정동무는 3.3하다. 그리고 둘둘은 정동진 말고 정동장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이 각각이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죠. 소는 뭐냐? 소통서를 전달해야 되는데 고의성을 가지고 주소를 신고도 안 하고 말소 시켜버리고 거주불명하로 만드는 거. 이거 되게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되게 높게 해야죠. 3.3으로. 그리고 정치운동에 관여한 자,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조직체로서 하는 거죠. 조직체로서. 그 다음에 동원을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목적으로 주소지를 바꾼다. 아까는 소통서도 아까 훈련을 참여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아예 그 의도성을 가지고 주민등록 말소하고 거소불명 등록자로 한 거와 동원도 마찬가지. 이거 기피 목적으로 실제 안 가거나 주소지를 바꿔버리면 응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바꿔버리면 이 동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3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예비군의 무기탄약 장비 부속품의 경비 임무자 또는 보감 책임자가 실수로 분실하거나 탈취당할 경우에는 3.3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의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군형법상으로 뭐 더 세게 돼 있겠죠. 근데 예비군법에는 과실로 된 내용만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무기 소정동무다. 그러면 정동장은 뭐냐? 정동장은 아까 정치운동 금지 있었죠. 정치운동은 하나밖에 없지만 세 가지가 다 있죠. 세 가지. 임무의 업무, 권리행사 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이런 것들. 요거 할 때는 이게 둘둘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동원이 있었듯이 여기도 동원 시에 일단은 아까는 참석을 못하게 응하지도 않고 주소지를 바꾼 거였다면 일단 참석을 했는데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고 불복종하면 얘는 둘둘이다. 그 다음에 장은 이제 직장 보장, 학업 보장.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 훈련을 동원을 가야 되는데 갔다고 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거죠. 직장인 다니는데 그 사람 뭐 휴가로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학업 대학교에서 교수가 결석으로 처리해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둘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동장이라고 외우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동원 가중 처벌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구류랑 가루가 붙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또 벌칙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예비군법 7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편성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어디로 간다? 보기로 간다.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니을, 니은. 기억이 3개고
니은이 3개고, 여기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기역이 3개고, 니은이 3개고, 디귿이 3개고, 리을이 3개씩으로 해놨네요. 어유 절묘하게 해놨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뭐 기역 쪽이든 니은 쪽이든 이제 정해지겠죠. 3개씩 있다는 말은 뭐예요? 틀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네,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틀린 게 확실히 하나 있으면 그 하나로서 답이 그냥 구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 다 맞는 거라고 하면 조금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건.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역,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회장은 직장 예비군을 편성 운영해야 하죠. 의무죠. 의무입니다. 중대 규모 이상은 직장 민방위장은 해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뭐예요? 이 중대 규모 이상이라는 게 수행군 부대 기준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강북하고 강남이 사단이 틀리잖아요. 사단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가 뭐 1점 규모 있는데 합쳐야지만 중대 규모라고 하면 이런 거는 의무 편성할 이유가 없어요. 수행군 부대의 기준으로 했을 때 중대급 이상이라는 건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이렇게 위아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되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럼 기억이 맞으면 일단은 이쪽은 아니죠. 3번은 아니고요. 기억은 쭉 맞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니은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또 이게 두 개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겠죠. 두 번째 볼게요. 직장 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예비군 자원에 따라서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산꼭자기에 여기에 발전소가 있어요. 댐이 있고 발전소가 있어요. 그럼 이런 지역에 방어하고 있는 어떤 근무 직장 예비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리 도시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예비군 자원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이 직장 예비군을 운영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의 지역 예비군을 직장 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 예비군을 통합해서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통합 편성할 수 있는 경우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디귿이냐 리을이냐 이제 보면 되겠죠.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직장 예비군을 편성한 직장회장은 예비군 지휘관이 쉽게 지휘 통솔하고 관리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정한 직급과 적절한 직책을 준다. 요거 표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적정한 직급과 적절한 직책. 표현이 뭐 다 비슷해서. 그래서 절책, 뭐 정급 뭐 이렇게 오시든지 직직은 똑같으니까 정급, 절책, 철책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절책, 철책의 느낌으로. 이것도 맞아요. 네, 맞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다 맞으면 여기도 맞게 되는 거죠. 직장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회장은 예비군에 편성자를 채용한 경우에 그 직장 예비군에 편성해야 하죠. 예비군이 있으면 직장 예비군이 있으면 그 편성 사실을 누구한테 관할 지병장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 직장 민방위도 마찬가지고 직장 예비군도 원래 지역 민방위나 지역 예비군에 편성되어 있는 거를 그냥 빼오는 개념이에요. 빼오는 거기 때문에 빼온다는 의미는 알려줘야지 거기서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편성권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지역. 그래서 그 통리 민방위대를 편성하는 우리 민방위는 읍면동장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같은 경우는 관할 지병장이 편성권자이기 때문에 지병장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조금 이제 법령만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다 볼게요. 이렇게 3조의 2의 이제 예비군 편성의 의무에서 직장 예비군을 편성 운용해야 한다. 어떤 이런 규모 이상일 때는 해야 한다로 있어요. 의무로 중대급 이상. 중대가 몇 명이에요? 81명이죠. 81명에서 400명까지는 중대이기 때문에 중대 규모 이상이니까 81명 이상부터는 편성해야 한다. 근데 기준은 뭐다? 수행군 부대의 기준이다. 그다음에 통합방 이상의 이제 국가 중요시설 중에 분대 규모 이상은 분대가 9명 이상이니까요. 이 이상일 때는 뭐 동원의 훈련이 보류를 우리 예비군은 보연 연기에서 보류와 연기잖아요. 그래서 보류된 사람을 제외하고 9명 이상이 되죠. 9명 이상이 돼야지만 편성을 하는 겁니다. 9명이 안 되고 8명이다. 이러면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군 편성에서 직장 예비군을 통합 편성 운영할 수 있다. 통합 편성하는 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4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4가지. 근데 요 1호와 요 4호 같은 경우는 국방부령, 그러니까 예비군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에 정해진 대로 편성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 이제 절차들이 나와 있겠죠. 구체적인 거. 그래서 요 사항을 1호와 4호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별도의 2호, 3호 같은 경우는 별도의 뭐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국방부령이 정한다는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4가지 잘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직장 예비군이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 자원에 따라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예비군을 직장 예비군에 편성할 수 있다는 거죠. 단 국방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여건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느냐. 적정한 직급과 적절한 직책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했지만 절책, 이렇게 절책을 잘 외우시면 되죠. 절책. 그 다음에 정급, 이렇게
절책만 잘 알고도 그러면 문제가 어렵지 않죠. 이에 반해서 비대법에서는 우리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는 업체장 같은 경우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법률로 나와 있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장 예비군이 편성하는 직장인상 81명 이상인 중대급 이상, 그 다음에 주가 중요 시절 같은 경우는 분대급 이상일 때 뭐 채용하게 되면 당연히 편성하겠죠. 그리고 지역에 편성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할 지병장에서 알려줘야지만 편성을 거기서 다시 보루로 빼겠죠. 나중에 다시 들어오면 써야 되니까. 그런 절차들을 하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예비군법 8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법은 거의 매번 한 문제씩 벌칙이 따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트렌드를 좀 이해를 하시고, 여기는 나온다 생각하시고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법정형 기준으로 판단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없는 거. 우리 예비군법에서 나와 있는 거는 징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벌금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구류가 있고 과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벌칙, 여기까지는 벌칙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가 따로 있죠. 원래 과태료가 없었는데 헌법 불합치 맞으면서 전달 의무자가 수령 의무가 없어지고, 수령했을 경우에 전달 의무만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과태료만 부과하는 거로 바뀌었어요. 이유는, 헌법 불합치의 이유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 소집 통지서, 니네들 예비군 지휘관이 보내야 되고 국방부에서 보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대신해서 본인이 없다고 해서 그 세성 고수 그런 대리인들이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과하게 6개월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을 하는 이런 벌칙을 너무 과하지 않느냐, 바꿔라 해가지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뀐 겁니다. 원래는 예비군법은 과태료가 없었어요. 이 과태료가 없다 보니까 좀 쉬웠는데, 이 과태료를 이제 또 국방부 장관이 징수하게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또 위임을 수행본부대에게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비군 벌칙에서 나오는, 이 벌칙 과태료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은 뭐냐? 지금처럼 징역형이 있는 거와 없는 거, 요걸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료가 있는 거가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벌금과 이 구류가 있는 것은 뭐냐? 벌금만 따로 있는 건 뭐냐? 징역형, 벌금 있는 거, 징역형, 벌금, 구류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시사변, 전시 내용이 가중처벌되는 게 있는데 그런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벌칙, 상한형이 같은 것들은 같이 외우셔야 되겠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A는 작전지역에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었다. 권문에 응하지도 않고 폭행하거나 방해 여러 가지 응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게 JSN, 예비군의 JSN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죠. 다른 거 없이 징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징역형이 있고요. B, 예비군 대원으로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는데 지휘관의 정당 명령에 반항하였다. 우리 훈련 관련해서 이제 벌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훈련 전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1, 벌, 9, 과가 다 있다. 원래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벌, 9, 과로 돼 있다. 그래서 과로가 있는 거, 요거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훈련이 2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있는 게 긴급조치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징역이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3번째, 국방부 장관이 예비군 임무 수행을 위해서 출동할 필요가 인정되어 동원을 명령했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대원 C는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소속 예비군 지휘관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요 지역에 동원이 발생했는데 이때 마침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죠. 다른 지역으로 이 어떤 예비군 대원이 이사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사를 가는데 요 출동하라고 했는데 이사를 갈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 얘기하지 않고 미신고한 거죠. 그래서 미신고한 거는 어떻게 된다? 얘는 징역이 없이 벌금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징역이 없어요. 뒤에 설명드리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요거를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때는 소집 사전 통지서를 예비군 본인에게 전달해야 되나, 본인이 없어서 같은 세대주에게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였는데 예비군 대원 D가 세대주에게 전달하는 그 소집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 예비군 대원은 수령 의무가 있죠. 반대로 세대주, 가족 중에 성년, 고용주,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 이 사람들은 수령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았으면 그때부터 전달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 대원 D는 당연히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받는 거는 3 되게 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대주가 안 줬다 그러면 얘는 과태료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비군법 벌칙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먼저 가장 센 거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권문을 응하지 않거나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 제일 세요. 그리고 이 전시, 사변,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할 때는, 그러니까 적하고 무장공비라는 의미는 총을 쏘는 경우죠. 우리 그 무기 사용 생각했을 때 적, 무장공비는 무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교전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무장공비가 아니고 무장폭도, 이거는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경찰력이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최소한의 무기를 사용하죠.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과 무장공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엔 3.3 징역하고 벌금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이냐. 암기 코드를 소정동무로 외우시면 됩니다. 소집통지서, 정치운동, 동원, 무기. 그래서 소정동무로 외우시고, 이렇게 외우시면 이제 밑에도 이제 3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 이하의 벌구가 있거든요. 요거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정동무가 보류 연기를 고의로 발생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3.3이구나, 둘 다. 소정동무가 보류 연기를 고의로 발생했구나. 그럼 3.3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먼저 위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소정동무는 소통서를 전달 안 하는 게 아니라, 소통서 훈련이잖아, 이거를 못 받게 고의를 의도성을 가지고 신고를 안 하거나 다르게 신고하고 이래서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자가 된 사람이에요. 결국은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자가 돼서 소통서를 못 받게 만드는 의도성이 있었을 때, 그다음 정치운동 관련해서는 이거는 집합체로서, 조직체로서의, 단체로서의 정치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원됐을 때 동원에 응하지 않고 동원 기피 목적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동원이 이 지역에 발생을 했는데 거짓으로 이쪽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세게 돼 있다. 그리고 전시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다. 전시사변에도. 그 다음에 우리 예비군 무기 탄약 장비 부속품의 경비 임무 수행자 또는 보감 책임자가 과실로 분실 또는 탈취하는 경우, 여러분 무기를 고의로 탈취당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더 세겠죠, 군형법에. 근데 예비군법에서는 과실로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실수로 잃어먹거나 분실하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정동무는 이렇게 삼삼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거고, 소정동무는 삼삼한데 보류 연기를 고의로 발생했다,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둘은 정동장으로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정치운동 금지 위반인데, 이게 정치운동이 해당되는 것보다 임무에 업무하거나 권리행사 방해하거나 개인으로서 정당이나 후보 지지를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예비군 지휘관이 정치운동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이렇게 벌칙이 있는 반면에 교관이 있어요. 교관은 하지는 말라고 해놓고 벌칙이 없어요. 그렇죠? 예비군 지휘관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이 뭐냐? 동원시에 아까는 오지 않은 거죠, 동원 때 3.3은. 근데 둘둘에서는 왔는데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 불복종하는 거죠. 당연히 교관은 해당이 안 되겠죠. 동원이니까 작전하는 거니까 교관은 해당이 안 되고 지휘관만 해당이 되고, 뒤에 보면 이제 훈련 같은 경우는 훈련 교관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동원시 지휘관의 반항하고 이런 것도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전시사변, 적, 무장공비 교전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도 검문하고 마찬가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총 가중처벌되는 거가 3개가 있는데 다 5년 이하의 징역이다.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정동장, 장은 직장보장, 학업보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업보장이 예비군에서는 있는 이유가, 그 대학생들 예비군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복학 간 사람들. 그래서 학업보장이 있는 거고, 민방위에서는 학업보장이 없죠. 비대법에도. 예, 거기는 나이가 좀 들어서 민방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일일이 있는데요. 일일이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벌구, 과로 돼 있어요. 벌구, 과로. 근데 두 가지가 훈련이고요. 하나가 긴급조치라고 했어요. 긴급조치가 여러분들 3가지가 있었죠. 1호, 2호, 3호가 있는데 그 3가지랑, 그 다음에 검문은 긴급조치 파트에 있긴 하지만 그 긴급조치는 아니에요. 검문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미참석하거나 대신 참석하는 경우, 훈련을 이건 안 온 거죠. 근데 왔는데 반항하고 불복종하는 거죠. 아까 동원은 안 온 거랑 왔을 때 명령 불복종이 3, 2 이렇게 단계가 되는 반면에, 훈련은 다 안 온 거, 와서 말 안 된 거 다 똑같이 11이다. 그 다음에 긴급조치 이행하지 않은 거. 그러면 여러분들 과로가 있는 거를 보면 요 11하고, 그 다음에 아까 동원시의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거, 요거 하나만 과로가 이렇게 과로가 있어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4가지만 과로가 있다. 여러분들 잊어먹지 않으려면 여기 훈련에 명령 불복종하는 게 있으니까 요도 명령 불복종이 있구나, 둘둘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 소식통서를 수령 거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이하의 벌금이 또 살아있다. 이에 반해서 전달의 의무가 있는 세성 고수들은 과태료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아까 3.3, 소정동무처럼 3.3 있는 보류 연기를 고의로 발생한 사람, 거짓으로 한 사람, 이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벌구다. 구루가 있다. 벌구다. 그 다음에 다음이 200만 이하의 벌구는 신고하지 않은 건데 2가지예요. 동원이나 훈련 보류 신청자가 보류사가 없었을 때 14일 이내 예비군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미신고한 사람,
아까 동원 발령된 지역에서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미신고한 거. 아까 문제의 답이 됐던 거죠. 그런 경우에는 신고는 200만 원의 벌구다. 그래서 여기는 징역이 없다. 예, 정리 되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예비군법 9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4번 문제. 긴급조치 및 보상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다음은 여기를 봐야 되죠. 기억 디귿. 답이 여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런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나왔으면 리을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냐 이런 문제의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대통령 정함에 따라 필요한 범위의 조명을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긴급조치 명령이죠. 긴급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할 경우 기본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조명 제한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은, 그러니까 기억이 3개씩 있으니까 사실 기억이 맞을 거고요. 그러면 얘는 틀렸고 니은, 얘는 X일 가능성이 높죠. 수행군부대장 및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면서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게시하면 된다. 주민이 제거할 경우에는 주민의 재산을 제거할 때는 본인에게 통보해야 돼요. 민방위에서의 응급조치 시에는 본인에게 통보하거나 또 뭐가 있었죠? 2명 이상 입회하에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건 사유만 게시하면 안 되죠. 재산 제거할 때는. 그 다음에 당연히 그래서 결국 2번이나 4번이 답이 된 거고 그러면 디귿이 동그라미일 거고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고 리을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냐는 문제로 귀결이 되죠. 수탁경찰서는 긴급조치를 했을 땐 그 조치의 내용을 수행군 부대장에게 보고하거나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둘 다 해도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수행군 부대장이 있고 시도지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게 예비군을 긴급조치를 할 정도면 동원이 된 거잖아요. 동원이 됐다고 한 의미는 그 정도면 벌써 통합방 사태가 운영이 되고 있겠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도지사에게 알려줘도 여기 상황실에 통합상황실에 우리 군부대 수행군부대 인원이 예하 부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상황장교로. 그러면 이 사람이 수행군부대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긴 오화로 되어 있는 거다. 여기는 보고하고 통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탁경찰서장이 수행군부대에게 보고하는 거 엔드 시도지사에게 보고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화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시도지사에게 알려줘도 당연히 수행군부대가 안다. 그리고 이때 동원될 정도의 상황이면 통합방위 사태가 구축이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리을. 긴급조치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로 인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취득 통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문제네요. 보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 30일 맞고 재심 청구하는 거 맞고 다 맞아요. 근데 대상이 틀리죠. 우리는 손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국방부 장관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요청하고 이의 신청하고 재심하고 심의하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국방부 장관한테 청구를 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긴 하죠. 근데 우리가 하는 주체는 국방부 장관이다. 그래서 이거 보상심의위원회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답률이 꽤 높았을 거고 많이 틀렸을 거다. 그래서 소령 대의 문제였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급조치 및 보상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실 게 이제 뭐냐면 언제 누가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이 법률에는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내용을 이제 보면 시행령에는 수행군부대장이나 수탁경찰서장이 실제로 긴급조치를 하겠죠. 국방부 장관이 명령하진 않겠죠. 통상 수행군부대장들이 통상 할 거예요.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언제 할 수 있느냐가 문제 사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 사항에 맞게 문제가 나오겠죠. 물론 이제 이 사항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상황형으로 나올 때는 이 사항이 맞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게 요거는 소체작이라고 저는 외웠어요. 소체작. 소멸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한다는 경우. 그 다음에 시키기 위해서 전투장 다루는 방법이 없는 경우. 근데 여러분들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무기 사용할 때 무장공비냐 적 또는 무장공비냐 무장폭도냐 요거에 따라 달라졌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적, 무장공비, 무장폭도까지 어쩔 수 없이 소멸하거나 체포하고 작전을 부득이한 경우 여기도 적, 무장공비, 무장폭도까지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요 편 전술상 소체자 고전을 잘 외우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긴급조치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요 세 가지가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주민의 소개나 피난을 하는 명령, 교통이나 조명, 출입의 제한 등의 명령. 요거는 불특정 다수가 대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는 경우가 될 거고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는 경우는 그 해당 재산 특정인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이건 본인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급조치에서는 이게 주민 재산과 다른 장애물 제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 통보 또는 주민 도명이 배하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 긴급조치할 경우에 응급조치는 1호 특정인이 안 되는 어떤 불특정 다수일 경우에는 조치를 보상을 안 해준 반면에 예비군은 보상을 다 해준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발생할 경우가 응급조치는 여러 가지 재난 사태도 있기 때문에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는 안 해주는 반면 예비군은 긴급조치 시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도 많지도 않고 발생했을 경우에 불특정 다수더라도 조치를 해준다. 그리고 범위가 또 한정될 수 있어요. 국지도발 상황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군은 작성상 필요한 인정한 경우에만 검문이 가능하다. 검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긴급조치의 내용이 아닌 거로 보셔야 돼요. 왜 구분이 좀 돼 있어. 긴급조치 위의 세계와 이거의 벌칙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거로 긴급조치로 보시면 안 되고 다른 거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긴급조치 명령 미이행 시에는 요 세 가지를 미이행했을 때는 111이고 벌구가가 되고 이 검문 관련해서는 좀 세게 돼 있죠. 정당한 사유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고 폭행 협박한 사람도 된다. 평신 3년 이하 징역, 전치사변, 적과 무장공비 교전 중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게 적과 무장공비와 교전 중이에요. 아까는 이 긴급조치 할 때는 무장폭도의 소멸 체포도 있었잖아요.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벌칙에는 무장폭도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무장폭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잖아요. 국민이기 때문에 여기 검문할 때는 이런 벌칙이 강화되는 내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문제 나온 것 중에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수행군이나 수탁경찰서장이 보고할 자기가 긴급조치를 하게 되면 수행군부대장이 하면 당연히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지휘계통에 따라 예를 들어서 뭐 3군단장이 했다. 그러면 지작사령관,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순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수탁경찰서장은 위임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수행군부대장한테 위임을 받을 수도 있고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고하냐? 수행군부대장한테 보고하거나 이거 중요합니다. 시도지사 통보한다. 그러면 만약 수행군부대장이 보고를 받으면 당연히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내려온 권한의 위임이잖아요. 그럼 보고받은 수행군부대장이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5화도 가능한 게 시도지 사태 통보하더라도 홍합방위 사태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행군부대장한테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급조치 시의 보상 절차. 첫 번째는 손실 증명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누가 할까요? 수행군부대장이나 수탁경찰서장이 이 긴급조치를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손실이 입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주민을 소개할 때 뭐 자기가 손실이 있지 않았는데 손실 증명서를 발급해줄 이유가 없죠. 근데 주민을 소개하다 보니까 그 주민이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될 경우에는 아니면 피난 가다가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볼 경우에는 손실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교통을 통제해서 그래서 뭐 버스 회사가 버스 운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해서 제한을 시켰어요. 그러면 손실이 발생했으면 손실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 것이다. 무조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손실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발급을 해주고 그러면 그 형상, 가격, 국방부를 정하는 사항이 적은 손실증명서를 이 본인에게 줍니다. 먼저. 그러면 그거를 받은 본인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보상심의의 심의를 구성하라고 명령하겠죠? 그러면 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얼마를 줘야 될지 보상 금액을 결정해서 지체 없이 신청에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 보상 금액을 결정했는데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심을 청구하는데 여기는 국방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다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공부했듯이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가지 않죠. 어디로 가요? 토지수용위원회로 갑니다. 중앙이든 지역이든 시도든 그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국방부 장관이지 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 결정에 지급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국방부 장관은 다시 심의해, 재심의해. 그래서 보상심의의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0일, 30일, 60일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국방부 장관에게 청구하는 거다. 실제 심의하는 곳은 보상심의위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도표로 보자면 본인과 국방부 장관의 관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과 국방부 장관이고 손실증명서는 그 긴급조치를 해서 손실을 입은 걸 증명할 수 있는 수행군부대장이나 경찰청이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보상심의에서 금액 결정해서 통보해주고 지체 없이 마음에 안 들면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국방부 장관에게 한다. 그러면 다시 보상심의에서 재심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을 금액을 청구해준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예비군법 10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하나 찾는 거고 쉬운 문제가 되겠죠. 1번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부대장. 요 군부대장이 누구예요? 수행군부대장이죠. 필요한 경우에 예비군의 동원을 해당 지역에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중대급 이하일 경우죠. 중대급 이하.
그래서 이건 약간 세모로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명확하지 않으니까. 2번 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 군부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찰서장, 수탁경찰서장이죠. 그 군부대의 작전을 지휘하나요? 요거를 그냥 잘 안 읽으면 맞는 것 같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됐죠. 여기에 출동한 군부대장이 수탁경찰서장을 통제하죠.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틀린 거고요. 3번 예비군 관리 운영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 관할 여단급 이상 군부대장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장에게 위임한다. 그래서 지역을 책임을 져야 되고 첫 번째 조건이 수행군부대장은 그 다음에 여단급 이상 지휘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방부 장관이 지정을 해야죠. 네. 수행군부대장은 그런 조건이 있다. 맞는 편이고요. 경찰서장은 위탁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반 경찰서장 얘기한 거예요. 사태가 긴박해요. 국방부 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수행군부대장에 의한 예비군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그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여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비군 동원을 할 수 있다. 있죠. 이 경우에 지체 없이 군부대장, 요 수행군부대장 얘기하는 거죠. 그 사실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만약 승인을 못 받으면 즉시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맞는 편이다. 답은 쉽게 2번이라고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권한의 위임과 위탁 관련해서는 권한 위임 중 우리 법률상에는 권한의 위임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이 수행군부대장에게 예비군의 관리 운용에 관한 것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을 할 수 있고 또 새로 추가된 게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해서도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군부대장에게 위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수행군부대장은 누구냐? 여단급 이상이 되고요. 지역을 관할해야 되고요. 예비군 관리 운영을 해야 되고 국방부 장관이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지만 수행군부대장이다. 왜 그러냐면 수행군부대장 중 여러분들 생각해볼게요. 특전사 같은 경우는 1공수여단, 2공수여단이 있는데 거기도 여단급 이상이잖아요. 거기는 지역을 관할하지 않죠. 물론 예비군 관리 운영을 하긴 합니다. 특전사 관련해서. 그렇지만 지역을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지정을 안 했고요. 수행군부대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는 법률에는 또 위탁하는 내용이 또 나오죠. 국방부 장관 또는 수행군부대장이 경찰서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동작, 긴검이 됩니다. 동원, 작전지휘, 긴급조치, 출입자 검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급조치에 1호, 2호, 3호가 있죠. 그 긴급조치에 출입자 검문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 긴검이 가능하고요. 시행령에는 권한을 재위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수행군부대장이 경찰서장에게. 당연히 이 경찰서장은 위임을 받으면 위탁을 받으면 수탁경찰서장이라고 부르고요. 중대급 이하의 예비군 동원, 작전지휘, 긴급조치, 무기탄약 장비 부속품 유지의 관리, 예비군 대원의 복무교육인데 이거를 중대급의 동작 긴 복무로 외우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무기탄약 장비 부속품 유지 관리 관련해서는 수탁경찰서장이 위탁을 받는데 이때 군부대장이 위탁을 하죠. 위탁을 합니다. 경찰서장에게. 그래서 물품관리관이 되고 다시 직장 예비군에게 다시 재위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경찰서장이 이제 동원을 발령하고 해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수탁경찰서장은 당연히 여기 동원 가능하죠. 중대급 이하의 예비군 부대에서 동원이 가능해요. 그러면 바로 수행군부대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수행군부대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죠. 당연히 출동 지역에 군이 출동하면 그 작전 시에 수행군부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경찰서장은 일반 경찰서장은 수행군부대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동원을 내렸는데 동원한 거를 기다릴 수가 없을 때는 지체 없이 수행군부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이 안 되면 즉시 해제된다. 또 군부대장이 예비군 동원 시에 지원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예비군법 11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및 휴업보상금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 문제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바로 이쪽으로 와야죠. 기억, 니은, 니은디귿, 그리고 기억, 니을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분석해보시면 대충에 기억이 3개 있구나, 니은이 3개 있구나, 디귿이 2개 있구나, 리을이 3개 있구나. 그러면 문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요렇게가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실제 답도 이제 3번이에요. 근데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참고만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럼 기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상해로 인하여 사망을 하였을 때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은 공제하고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죠. 이건 맞는 편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거 빼고. 그럼 당연히 리을도 여기 다 있으니까 뭐예요? 동그라미가 될 거고. 그러면 니은이나 디귿. 디귿만 확인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럼 디귿이 맞느냐 틀리냐만 확인하면 답이 구해져요. 휴업보상금의 지급 절차를 받은 군부대장 3개의 기간 있죠. 장은 휴업사실과 진료 확인 기록부를 확인하죠. 여기서 훈련 받은 거잖아요. 이 3개의 기간 중에서 어디 한 군데에서 받은 거니까 휴업사실과 진료 기록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나요? 여기서? 아니죠. 그냥 토스하죠. 이렇게 토스 수행군부대장에게 토스를 합니다. 그럼 수행군부대장이 심의를 해서 지급액을 결정해서 알려주죠. 이게 확실히 틀리네요. 그럼 디귿이 틀렸다고 하면 이렇게 지워지면 이렇게 되고 니은을 또 알아야 되겠네요. 문제가. 그럼 니은이 맞는지 아닌지 봐야 되겠죠. 예비군 대원 A가 훈련의 소집에 응하여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에 귀가를 할 때도 이 해당이 되죠. 보상받을 수 있는. 부상을 당하여 치료하던 중 10일이 지나야 사망했어요. 그러면 재해보상금을 누가 지급을 하나요?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죠. 이게 당연히 이제 치료는 국가가
국가가 치료 비용을 대는 거로 바뀌어서 국가라는 거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재해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군인재해보상법은 국방부가 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국가가 지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사실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 답은 3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런 표현을 제가 하냐? 다시 한번 볼까요? 내용을 보시면 여기 재해보상이죠.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죠. 하는데 이때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여기 어디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낸다는 내용이 없어요. 요거는 다른 종류의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 제한한다는 거지, 이 재해보상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시행령을 보시면 이 군인재해보상법을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적용하게 돼 있는데 재해보상금은 장해보상금과 사망보상금 나누고 장해보상금은 군인재해보상법 33조, 사망보상법 39조를 준하여 각각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군인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은 국방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안 봤던 문제가 뭐예요? 요거 안 봤죠? 휴업보상금 지급액은 어떻게 해요? 80%. 그러니까 전년도에 공표되는 전국 가구 월평균의 가계 지출액의 80%를 하고, 휴업보상금은 1일 단위로 계속해서 내가 7호 내에서 생업을 종사하지 못한 일자, 최대 기간은 2년이다. 그래서 2년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이게 우리가 365일씩 계산하면 730일이잖아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죠. 윤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 답은 3번인데, 요 니은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정리를 해갖고 넘어가자면, 신체가 다쳤을 때 그로 인한 보상금은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이 있어요. 재해보상금에는 장해보상금과 사망보상금으로 나뉘죠. 그래서 예비군법하고 민방위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되고, 지금까지 여기 계산하는 문제, 예비군법이 군인재해법이 적용된 게 20년도 6월 1일 날, 11일 날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나올 수 있는 문제이다. 그 다음에 지급 절차는 일반 절차와 특수한 절차가 있죠. 참모총장이 하는 절차. 예비군대원은 당연히 훈련을 어디서 받아요? 훈련이나 동원을 여기서 받죠. 동원이나 훈련을 여기서 합니다. 당연히 수탁경찰서는 훈련을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 케이스가 이렇게 돼요. 훈련하면 훈련부대장, 동원됐을 때는 군부대장 아니면 수탁경찰서장이 되죠. 그래서 예비군대원은 휴업보상금을 지급 신청을 합니다. 자기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러면 휴업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이 세 개 기관은 자기가 훈련을 했거나 동원을 했을 때 다친 거는 이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 사실과 진료기록부를 실제 확인해서 맞습니다 해서 휴업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수행군부대장에게 토스를 합니다. 그럼 수행군부대장은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해서 군사령관에게 지급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지급을 명령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예비군법 마지막 문제인 12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는 되게 낮겠죠. 한 문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원된 지역의 지역 예비군의 급식은 작전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지원하고, 지역은 지자체장. 직장 예비군의 급식은 직장의 장이 지원하죠. 맞는 표현입니다. 지역 방위 협의회는 시도, 시군, 자치도, 읍면도,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까지 하고, 읍면동에는 출장소까지 포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유의하실 게, 지자체만 한다, 광역단체, 기초단체만 한 게 아니라 읍면동에 거기에 각급 출장소까지 운영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맞는 편이고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은 직장의 장이 되죠. 그리고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그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대표자가 돼요. 이건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뒤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정기가 있고 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빠르게 자주 하죠. 분기 한 번씩 하죠. 분기 1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반기별로 돼 있는 게 이제 틀린 거죠. 요거 하나 틀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위협의회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 두 가지로 나뉘죠. 지역방위협의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까지 다 포함한다. 그리고 이 지역방위협의회 의장은 다 그 행정라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인데, 위원은 누구냐? 예를 들어서 시도면 시도를 관할하고 있는 각급 국가의 기관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시도니까 시도 밑에 시군구청장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시도에 관할하고 있는 군부대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민 중에 이 의장이 시도지사가 예를 든 거예요.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포함이 된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직장민방위 협의회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일반과 산업단지가 나뉘는데요. 일반은 당연히 직장이니까 직장의 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은 누가 되냐? 거기에 직장예비군 부대, 직장방위협의회가 구성되는 건 직장예비군이나 예비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직장예비군 부대 지휘관하고 간부급 직원 중에서 이 직장의 장인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당연히 자기 직원 하는 거니까 임명을 하는 거죠. 아까는 여기는 민간인들 하니까 정부기관이 민간인을 하니까 위촉이고, 여기는 민간인이니까 자기 직원 중에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직원이냐? 간부급 직원이다. 이 간부급 직원이라는 표현 좀 웃기긴 한데, 뭐 대표이사 하면 대표, 이사면 이사, 뭐 이렇게 임원이면 임원인데 간부급 직원으로 돼 있어요. 표현 자체가. 그다음에 단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산업단지 안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도 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의장을 하고요. 그럼 위원은 누가 되냐? 당연히 그 산업단지 통합 직장 예비군 부대 지휘관. 그러니까 우리 예비군 지휘관 중에 이제 직장 예비군 중에 통합할 수 있는 사례가 네 가지 중에 한 케이스가 통합 직장 예비군 지휘관을 산업단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산업단지의 방위 관련해서 관계간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기업체 대표 중에 의장이 위촉한 사람. 이번에는 위촉을 하는데 누구를 하느냐? 거기서 대표 중에, 그리고 많은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의장이 그 중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 우리가 그 앞에 보면 감사가 있고요.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감사는 우리 정기와 특별감사, 정기와 특별이에요. 정기감사는 연일에 수행근무대행이 하고, 특별감사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각군 참모총장이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방위협의회는 정기라는 표현은 똑같은데 임시회의로 표현이 다르죠. 임시. 수시도 아니고 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랑 헷갈릴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문제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횟수가 분기 1회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반기 1회로 자주 나왔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정기와 임시회의, 근데 정기회의는 반기가 아니라 분기별이다. 이게 틀렸다는 거. 네, 수고하셨습니다.